나는 김연수 52세, 대기업에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생산관리 부장이다. 결혼 24년 차, 연봉 9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아내 은주와 대학교 4학년인 딸 지혜와 함께 살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다. 승진과 업무에만 집중하며 살아왔고 아내의 일상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반복했으니까. 작년 가을, 은주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나 성형외과 상담받아보려고. 48살이 된 은주는 최근 거울을 보며 한숨을 자주 쉬었다. 목 주변 주름과 팔자주름이 깊어졌다며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었다. 딸 지혜는 이제 22살 성인이 되었고 은주에게는 빈 둥지 증후군 같은 것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했다. 아내가 예뻐지면 나도 기분 좋은 일이니까. 다만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물어봤다. 상담은 무료래. 일단 가서 얘기 들어볼게. 강남역 근처 성형외과를 찾아간 은주는 며칠 후 눈에 띄게 밝아진 표정으로 돌아왔다. 원장님이 친절하시더라. 일단 피부관리부터 시작하자고 하시네. 그때만 해도 나는 단순한 피부관리 정도로 생각했다. 요즘 40대 후반 여성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은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기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눈에 띄었다. 확실히 피부가 좋아졌다. 보톡스 시술을 받은 듯 이마 주름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5살은 젊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아내를 자세히 보게 되었다. 많이 예뻐졌네. 정말? 원장님도 그러시더라. 피부가 워낙 좋아서 시술 효과가 잘 나온다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면서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째,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다. 오늘도 병원 가? 응. 애프터 케어 받아야 해. 원장님이 꼼꼼히 봐주신다고 하시더라. 둘째, 휴대폰을 보며 웃는 횟수가 늘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유튜브를 볼 때나 웃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을 보며 혼자 웃곤 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 병원에서 만난 언니들이 재밌는 얘기 올려서. 셋째, 화장품과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마트에서 사는 저렴한 화장품만 쓰던 은주가 갑자기 백화점 브랜드 제품들을 사왔다. 이거 얼마야? 그렇게 비싸지 않아.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거야. 그 원장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송재혁 원장이라고 45살의 젊은 의사였다.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은주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어느 날 저녁, 딸 지혜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너무 많이 바뀌신 것 같지 않아요? 엄마가 예뻐져서 좋잖아. 그게 아니라 매일 거울만 보시고 셀카도 너무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병원 얘기만 하세요. 22살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중년 여성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한 달 후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성형외과 결제 금액이 한 달에 300만 원이었다. 단순한 피부 관리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 여보, 이거 뭐야? 300만 원? 아, 그게 원장님이 특별 패키지를 추천해 주셔서. 은주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다. 하지만 나는 추궁하지 않았다. 연봉 9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예전과 달리 은주는 나와의 대화보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 원장님 얘기를 할 때의 표정이 마치 10대 소녀가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를 할 때 같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내 아내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외과에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젊은 의사가 48살 중년 여성의 외로움과 콤플렉스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24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승진 앞둔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3월이 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했다. 은주가 병원에 가는 횟수가 일주일에 3번까지 늘어났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고정 스케줄이 되었고 때로는 토요일까지 추가로 갔다. 오늘도 병원이야? 응. VIP 관리받는 날이야. 원장님이 나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짜주셨어. VIP 관리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일주일에 3번씩 받아야 하는 시술이 과연 뭘까? 4월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성형외과 결제 금액이 480만 원이었다. 전달 300만 원에서 180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여보, 이게 뭐야? 거의 500만 원이잖아. 은주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설명했다. 원장님이 동안 리프팅 풀 패키지를 추천해 주셨어. 지금 시작하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동안 리프팅 풀 패키지.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월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은 부담스러웠다. 내 연봉이 9천만 원이니까 세후 실수령의 기준으로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더 이상한 건 은주의 행동 변화였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우리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은주가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혼자 웃기를 반복했다. 누구랑 톡해? 병원에서 만난 언니들이랑 정보 공유하는 거야. 어떤 시술이 좋은지,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하는지.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새벽 1시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집중적이었다. 더 결정적인 변화는 은주의 외모와 행동이었다. 집에서도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고 편의점을 가는데도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것처럼 차려입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지냈는데 이제는 집 안에서도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고 다녔다. 엄마 요즘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일요일 점심시간 딸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옷차림이랑 화장이요. 집에서도 항상 풀 메이크업 하시고 편의점 가는데도 하이힐 신고 가시고. 지혜의 지적이 정확했다. 48살 중년 여성이 집 근처 편의점에 하이힐을 신고 가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엄마가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좋은 일이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딸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은주가 거의 매일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성형외과가 아닌 날에도 피부과 가야 해. 네일아트 받아야 해. 헤어샵 예약 있어 라며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외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성형외과 근처였다는 것이다. 강남역 일대에서만 모든 일정을 잡고 있었다. 오늘은 뭐 하러 강남 가? 친구들이랑 쇼핑하기로 했어. 하지만 쇼핑을 했다면 쇼핑백이 있어야 하는데 은주는 항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묘하게 들뜬 표정이었다. 5월 카드 명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520만 원. 이제는 내 월급의 반 이상을 성형외과에서 쓰고 있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런 가게 지출이 계속되면 승진 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한 달에 500만 원은 너무 많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래. 원장님이 지금 놓치면 나중에 더 비싸진다고 하시더라고. 원장님, 송재혁, 원장. 그 이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다.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마치 은주의 모든 결정이 그 의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은주의 휴대폰 화면을 봤다.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는데 상대방 이름이 송 원장님이었다.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는 게 묘하게 거슬렸다. 의사 선생님과도 톡해? 네. 환자 관리 차원에서 가끔 연락하세요. VIP 환자들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VIP 환자 서비스.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의사가 환자와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일일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했다. 분명 뭔가 이상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고 월 500만 원씩 쓰고 의사와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항상 그 병원 근처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혹시 내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 아닐까? 아내가 단순히 자기 관리에 열심인 건 아닐까?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주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는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가 내 눈에 들어왔다. 송 원장님 오늘 상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저녁 9시에 무슨 상담을 할까? 그리고 왜 그 시간에 의사가 환자에게 개별 연락을 할까? 24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6월 첫째 주 나는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다. 28년간 대기업에서 생산 관리를 해온 경험이 있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내 방식이었다. 첫 번째 발견은 은주의 외출 패턴이었다. 성형외과 진료가 없는 날에도 매번 강남역 일대로만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때로는 3시간, 때로는 6시간씩 나가 있었다.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올 예정이야? 글쎄, 언니들이랑 저녁도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 날에도 집에 와서 다시 저녁을 먹곤 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두 번째 발견은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다. 은주가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고 샤워할 때도 욕실 문 앞에 두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밤 12시 이후에도 계속 메시지가 왔다. 새벽 1시, 2시에도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새벽에 연락하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 세 번째 발견은 은주의 외모 변화였다. 확실히 예뻐졌다. 하지만 뭔가 과도했다. 집에서 택배 받을 때도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6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이었다. 은주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서 카톡이 왔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를 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송 원장님, 오늘 상담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시간 되시면 상담실에서 주말 약속을? 의사가 환자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조금 일찍 나와 강남역 근처로 향했다. 은주가 다니는 성형외과는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었다. 오후 4시쯤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은주가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다. 아마 송재혁 원장인 것 같았다. 둘이 함께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뛰었다. 의사와 환자가 진료 외 시간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 1시간 후 둘이 카페에서 나왔다. 그리고 은주가 그 남자의 팔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봤다. 마치 연인처럼. 집에 돌아온 은주에게 물어봤다. 오늘 병원에서 뭐 했어? 시술 받고 애프터케어 상담받았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들이 카페에서 나온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날 토요일 은주가 병원에서 특별관리 받는다며 나갔다. 나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은주와 송재혁이 병원 뒤편 한 식당에서 나와 근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 대낮에 나는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은주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둘 다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다. 24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온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원장님이 정말 세심하게 봐주시더라. 나 같은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 어떤 의미에서? 피부 상태도 좋고 시술 효과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은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원장님이 내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세요. 당신은 바빠서 내 얘기 들어줄 시간도 없잖아. 그런데 원장님은 달라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은주가 찾은 건 단순한 시술이 아니었다. 관심이었고 대화였고 자신을 특별하게 봐주는 누군가였다. 그래서 원장님이 나를 이해해준다고 하시더라고. 48살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분이래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다. 20년 넘게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송재혁에 대해 검색해봤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45살, 기혼. 그리고 온라인 후기를 보니 중년 여성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내용이 여러 개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후기들이었다. 원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개인 상담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세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 후기에서는 VIP 관리는 정말 특별해요. 10일 상담실에서 진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라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 은주만이 아닌 다른 중년 여성 환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대학 동기인 변호사 박민우에게 전화했다. 민우야, 혹시 의료진 윤리 위반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복잡한 얘기인데 만나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민우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현수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의사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거라고 봐야 해.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말?
의료진은 환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 권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관계를 맺는 건 명백한 윤리 위반이야. 게다가 VIP 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적 접촉을 늘린 것도 의심스러워. 민우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송재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다. 48살 중년 여성의 외로움과 콤플렉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한 다음 그것을 사적인 관계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24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나에게, 그리고 순진하게 믿고 있던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다. 내가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더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민우와 상담한 다음 날, 나는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28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었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에 2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탐정은 이틀 만에 결정적인 사진들을 가져왔다. 은주와 송재혁이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 송재혁의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다음으로는 은주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민우가 조언해준 방법을 사용했다. 가족 통신비 관리자로서 접근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카카오톡 백업 파일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발견했을 때 나는 24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확신했다. 오늘 상담실에서 보여주신 관심 정말 감사해요. 부인께서 외로워하시는 게 보여서 안쓰러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만이 저를 이해해주세요. 저도 부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송재혁이 다른 여성 환자들과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탐정 조사 결과 50대 여성 환자 2명과도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7월 둘째 주,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민우에게 가져갔다. 이 정도면 충분해. 상간자 소송과 의료진 윤리 위반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자. 민우의 설명에 따르면 두 가지 접근이 가능했다. 하나는 송재혁을 상대로 한 민사 위자료 소송, 다른 하나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윤리 위반 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다만 의료진 권위를 악용한 점을 강조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 금액보다는 원칙의 문제였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정의였다. 8월 첫째 주, 소장을 제출했다. 송재혁을 상대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고 동시에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윤리 위반 신고를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대기업에서는 사생활 문제가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특히 나는 올해 하반기 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스캔들이 승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인사팀에서 비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이 왔다. 김 부장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가정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조용히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9월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송재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변명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환자분이 먼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의사로서 상담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사적인 만남은 환자분이 요청하신 것이고 저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권위를 끝까지 이용하려는 태도였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의 변명이 설득력을 잃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저도 부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호텔에서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네요. 다른 환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의사-환자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 여성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50대 여성 2명이 비슷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송재혁이 VIP 관리라는 명목으로 개별 상담을 늘리고 점차 사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다. 10월, 의사협회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경고 처분. 그게 전부였다. 민우가 미리 알려준 바와 같이
의사협회 징계의 72%가 경고 처분이었다.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도 비슷했다. 1개월 면허정지. 송재혁은 그 기간 동안 휴업이라고 공지하고 버텼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승리했다.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했다. 판사는 의료진이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은 명백하며 이는 일반적인 불륜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재혁은 항소하지 않았다. 아마 더 큰 스캔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11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위자료 1200만 원을 받았지만 진짜 승리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송재혁의 성형외과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VIP 관리에 대한 의구심, 의료진 윤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는 결국 6개월 후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성형외과들이 환자 관리 방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사건이 의료계에 경각심을 주었다. 승진은 놓쳤다.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저하를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52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딸 지혜가 내 편에 서줬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아빠가 정말 옳은 일 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게 자랑스러워요. 24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나는 더 강해졌다. 챕터 5 아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끝났습니다. 12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혼 조정에서 재산 분할은 5대5로 결정되었고 딸 지혜의 양육권은 이미 성인이라 의미가 없었다. 지혜는 스스로 나와 함께 살겠다고 했다. 아빠 편에 설게요. 엄마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22살 딸의 말이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적어도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주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을 잃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24년 결혼 생활을 배신으로 얼룩지게 만든 것은 되돌릴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주의 변화된 모습이었다. 성형외과 다니기를 중단하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보톡스 효과가 사라지면서 주름이 다시 생겼고 과도했던 화장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얼굴이 이상해졌어. 시술받기 전보다 못해진 것 같아. 과도한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었다. 피부가 부자연스럽게 당겨 보였고 표정도 어색해졌다. 의사를 맹신하고 받은 시술들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은주의 사회적 처지였다.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48살 중년 여성이 성형외과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마트에서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려. 차라리 이사 가고 싶어. 은주는 결국 친정으로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송재혁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다. 법정 다툼 이후 그의 성형외과는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VIP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중년 여성 환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피해 여성들의 집단 소송이었다. 우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총 5명의 중년 여성이 송재혁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송재혁은 병원을 폐업하고 지방으로 이주했다. 45살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아내와도 이혼했고 의료계에서의 평판도 완전히 추락했다. 자업자득이죠. 민우가 그 소식을 전해주며 말했다. 나도 동감했다. 의사라는 권위를 악용해서 환자들을 이용한 대가였다. 하지만 내가 치른 대가도 적지 않았다. 상무 승진은 물론 놓쳤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예전만 못했다. 동료들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정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 52살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적어도 내 자존심과 원칙은 지켰다. 무엇보다 딸 지혜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 큰 위안이었다. 아빠,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지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곧 사회에 나갈 예정이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1월 새해가 되면서 나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 먼저 등산을 시작했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남성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내 경험담을 올리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게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사라는 권위에 속지 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보람을 느꼈다. 2월에는 뜻밖의 제안이 왔다. 한 방송국에서 내 사연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 성형외과의 문제점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다. 의료진의 권위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PD의 설명을 듣고 출연을 결정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했지만 내 이야기가 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함부로 성형외과를 믿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높아졌다. 의료계에서도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3월, 봄이 오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52살이라는 나이가 새 출발에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아빠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딸의 말을 들으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혼자 등산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24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건 안타깝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부부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 내가 은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52살,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고 싶었다. 의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VIP 대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소통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금융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는 내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다. 오전에 팀 미팅부터 저녁에 고객 접대까지 홀로 오피스에 남아 수치와 씨름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9시를 넘기기 일쑤였고 아내 윤서와 9살 아들 서준은 대부분 저녁을 먹은 후였다. 그래도 서준이가 자기 전에 아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변화는 서준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3월부터였다. 학교 학부모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자는 담임선생님의 제안에 윤서는 흔쾌히 동의했고 곧 햇살반 학부모님들 카카오톡방에 초대되었다. 정수씨, 이번 담임선생님이 되게 열정적이신가 봐. 단톡방에 매일 공지사항이랑 아이들 활동사진 올려주셔. 처음에는 그저 학교 소식과 아이들 숙제 알림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서의 휴대폰은 쉼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밤 10시, 11시에도 카톡 알림음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 교육에 열성적인 엄마들의 대화려니 했지만 윤서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요즘 단톡방에 재밌는 일 있어? 문득 물었을 때 윤서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가렸다. 평소에 그녀라면 그냥 학부모들 잡담이야 라고 웃으며 말했을 텐데 그날은 얼굴이 붉어지며 별거 아니야 라고 짧게 답했다. 매일 아침 서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픽업하는 것은 윤서의 일과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기 시작했다. 다른 엄마들이랑 커피 마시고 올게라는 말이 잦아졌고 옷차림과 화장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으로서 아내의 이런 변화는 무언가 다른 일이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윤서가 단톡방에 푹 빠져있던 어느 저녁, 서준이가 내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최기웅 아저씨 알아? 심장이 살짝 뛰었다. 누구? 그 아저씨는 누군데? 엄마 친구. 학교 앞에서 엄마랑 많이 이야기해. 우리 반 민호 아빠인데 아빠들 중에 제일 재밌대. 항상 웃어. 아이의 말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캐내려는 유혹이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9살 아이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건 옳지 않았다. 대신 그렇구나. 좋은 아빠인가 보네라고 답하고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윤서가 샤워하는 동안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그냥 지나치려다 화면에 뜬 메시지 미리 보기가 눈에 들어왔다. 최기웅님, 윤서 씨는 감정 표현이 정말 섬세하네요. 아이를 키우는 마음을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의심과 불안이 차올랐지만 상대방의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는 건 내 원칙에 어긋났다. 하지만 그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최기웅, 서준이가 말한 그 아저씨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다음 날 윤서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고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를 입었다. 그녀가 집을 나선 후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다. 단톡방 오늘 점심 번개 모임 12시 아티 카페. 평소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이지만 최근 그녀의 변화가 마음에 걸려 점심시간을 내어 그 카페 근처를 지나가기로 했다. 차 안에서 바라본 카페 창가, 윤서는 45명의 다른 엄마들과 함께 있었다. 그중 유일한 남성이 테이블 중앙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모두가 그의 말에 웃고 있었다. 윤서의 표정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10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며 윤서에게 저런 표정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동시에 낯선 남자 앞에서 저렇게 빛나는 아내의 모습이 꺼림칙했다.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온 윤서에게 물었다. 단톡방에 남자 회원도 있어?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응. 민호 아빠, 애 혼자 키우는데도 육아를 정말 잘해.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렇구나. 좋은 사람인가 보네.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서준이가 얘기하던데. 윤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그날 밤 내내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는 척하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화면에 비친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동안 낯선 불안감이 내 가슴을 조여왔다. 우리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 의심은 잠에 들지 못했다. 매일 밤 윤서가 휴대폰을 보며 웃는 모습이 내 안의 불안을 키웠다. 그녀가 단톡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궁금해졌지만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이 내 원칙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윤서의 외출이 더 잦아졌다. 서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부모 모임이라며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그동안 늘 정확히 6시에 저녁을 차려놓던 그녀가 요즘은 저녁 준비도 소홀했다. 냉장고에 간단히 데워 드세요 메모와 함께 반찬통만 남겨두는 날이 늘었다. 요즘 모임이 많아진 것 같네. 어느 저녁 늦게 돌아온 윤서에게 말을 건넸다. 아, 응, 학교 봉사활동도 있고 엄마들끼리 육아 스트레스 푸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녀의 눈은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예전에 윤서라면 내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을 텐데 서준이의 변화도 감지됐다. 늘 활발하던 아이가 요즘은 말수가 줄고 학교 숙제를 물어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 대답만 돌아왔다. 어느 날은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준이가 요새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의 변화가 서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이의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다. 서준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힘든 일 있니? 서준은 로봇 장난감만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엄마가 바빠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서준이는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일에 치여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도 미안했는데 윤서마저 아이에게 소홀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윤서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서준이가 요즘 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혹시 모임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윤서의 얼굴이 굳었다. 정수 씨는 늘 일 핑계로 집에 안 오면서 나한테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10살 가까이 된 아이 엄마인데 내 인생도 있다고. 갑작스런 반발에 할 말을 잃었다. 윤서가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죄책감과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졌다. 그날 이후 윤서는 오히려 더 자주 외출했고 휴대폰을 더 꼭 끌어안았다. 5월 초 서준이의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다. 내가 회사 일정을 조정해 참석하겠다고 하자 윤서는 굳이 둘 다 갈 필요 있어? 내가 다녀올게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꼭 가고 싶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을 고집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다른 학부모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윤서의 표정이 어색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박정수 씨죠? 민석이 엄마예요. 처음 뵙네요. 머쓱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녀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분이 항상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특히 최기웅 씨랑은 가까워 보이던데 뒤에서 윤서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가자. 서준이 배고프대. 차 안에서 윤서에게 물었다. 기웅 씨랑 자주 만나?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단톡방 회원이니까 가끔 보지. 그날 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윤서가 샤워하는 동안 마침내 그녀의 휴대폰을 들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서준이의 생일영이로 넣으니 열렸다. 카카오톡을 열고 최기웅과의 대화방을 찾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손가락이 떨려 스크롤하기 어려웠다. 대화 내용은 처음엔 단순한 육아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변해갔다. 기웅 윤서 씨는 표현력이 남달라요. 그렇게 마음이 섬세한 사람이 육아만 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윤서 그런 말 들으니 위로가 돼요. 요즘 너무 지쳐서. 기웅 육아 스트레스 심한 날 커피 한 잔 어때요?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메시지는 점점 더 친밀해졌다. 기웅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많이 울었죠? 윤서 당신만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아요. 위로의 메시지가 점차 만남의 약속으로 바뀌었고 결국 4월 중순부터는 명백한 외도의 증거들이 나타났다. 기웅 오늘 만난 호텔, 우리의 비밀 장소가 됐네요. 윤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당신 곁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른 세수를 하듯 얼굴을 몇 번이고 쓸어내렸다. 온몸이 떨렸다. 10년 넘게 함께한 아내, 서준이의 엄마가 낯선 남자와 화장실에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샤워실 물소리가 멈췄다.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다. 윤서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잠든 척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내일부터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배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윤서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추억과 신뢰가 순식간에 의문으로 변해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척하며 집을 나서기 전 윤서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20일. 서준이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우리 아이의 탄생일이라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금융회사 직원의 세심함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우선 통신사에 방문해 윤서의 통화 내역을 요청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요금제였기에 어렵지 않게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최근 3개월간 윤서가 특정 번호와 나눈 통화가 급증해 있었다. 그 번호의 소유주를 확인하자 최기웅이란 이름이 나왔다. 카드 사용 내역도 살펴봤다. 윤서가 쓰는 카드는 내 계좌에서 결제되는 가족 카드였다. 설마 외도까지 내 돈으로 즐겼을까 싶었지만 기록은 냉혹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의 꾸준한 결제, 인근 호텔 주차장 요금, 그리고 평소 윤서가 가지 않던 고급 란제리 매장에서의 구매 내역까지. 사무실에 앉아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책상을 내리쳤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내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박 팀장이 요즘 큰 프로젝트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 이건 내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였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GPS 위치 정보였다. 윤서의 휴대폰에는 가족 위치 공유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준이의 안전을 위해 시작한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었다. 지난 2달간의 위치 기록을 살펴보니 윤서가 학부모 모임이라고 말했던 시간대에 그녀는 강남의 특정 호텔 근처에 있었던 날이 여러 번 있었다. 증거를 모으는 일주일 동안 윤서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거짓말, 미소, 늦은 귀가를 모두 알면서도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밤에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다. 복수심과 상실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준이의 상태도 계속 악화됐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다. 서준이가 수학 시험에서 많이 틀렸어요. 평소 성적에 비해 너무 떨어져서요. 또 요즘은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서준이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살펴봤다. 한때 깔끔했던 필기가 이제는 흘려쓰기와 낙서로 가득했다. 한 페이지에는 엄마는 왜 늦게 와? 라는 문장이 여러 번 적혀 있었다. 열흘째 되는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오후에 반차를 내고 비가 내리는 학교 앞에서 윤서를 기다렸다. 곧 학교 시간. 서준이가 웃으며 달려나올 것이다. 그런데 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이 너무 낯설었다. 비가 내리는 학교 정문 앞. 검은 우산 아래 윤서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다.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친밀함은 눈에 띄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핸들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서준이가 학교 밖으로 나왔다. 아이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윤서와 남자는 즉시 거리를 두었다. 서준이의 표정이 어두웠다. 우리 아이는 이미 뭔가를 눈치챈 듯했다.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서준이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한 장, 또 한 장. 차가운 빗방울 사이로 내 가정이 무너지는 증거를 수집했다. 그날 저녁 윤서가 서준이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은 회사 일찍 끝났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업무가 일찍 마무리됐어. 윤서는 더 묻지 않았다. 서준이는 평소와 달리 내게 다가와 안겼다. 마치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셔츠를 꽉 쥐었다. 그 주말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윤서가 학부모 연수라며 하루 종일 집을 비운다고 했다. 그녀가 나간 후 휴대폰 복구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집에 있던 그녀의 오래된 백업폰을 확인했다. 삭제된 메시지들, 사진들, 위치 기록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최기웅이 단톡방에 다른 엄마들과도 비슷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였다. 우연히 화면에 잡힌 대화 내용에서 그는 다른 여성에게도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요라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시스템적으로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접근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프린트해 파일에 정리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위치 정보,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차가운 분노가 내 전신을 감쌌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다. 민사상간자 소송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 변호사는 내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치 기록, 통화 내역, 학교 앞 사진까지.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가능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적어도 이건 내 상상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배신이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김 변호사는 안경을 올리며 답했다.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가요? 정수 씨가 원하는 건 정이겠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다. 무너진 가정, 배신당한 신뢰, 상처받은 아이.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이야기할 게 있어. 집으로 가는 길. 마음속으로 여러 번 대사를 연습했다. 분노를 폭발시킬까? 차갑게 증거를 내밀까? 무엇이 서준이에게 덜 상처가 될까? 어떤 방식이든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서준이는 학원에 있었다. 평소라면 9시쯤 돌아올 터였다. 그 전에 윤서와 대화를 마무리해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그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어? 나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꾸준히 운동해온 덕에 42세의 나이에도 체격은 여전히 단단했다. 오늘따라 그녀 앞에서 위압감이 느껴졌다. 윤서야, 이제 다 알고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실제로 말을 꺼내는 순간 감정이 북받쳤다. 윤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다. 무슨 소리야? 가방에서 증거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메시지 내용, 위치 기록, 모든 것을 정리한 문서였다. 윤서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해한 듯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다. 정수,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설명? 어떤 설명이 이런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설명. 뭘 어떻게 설명해? 최기웅과 호텔에서 만난 것도?
우리 아이 앞에서 거짓말한 것도? 윤서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 사람이 날 따뜻하게 대해줬어. 그게 다야. 넌 항상 일에만 신경 쓰고 내 말은 듣지도 않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1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한 시간들,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 서준이 교육비를 위한 야근들,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녀를 소홀히 했다는 변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 내가 바빴어.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 넌 그걸 알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남자인 내가, 가장인 내가 이렇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이 주체되지 않았다. 윤서는 내 반응을 보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었다. 그래, 맞아. 내가 바람 피웠어. 근데 그건 내가 날 여자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언제 마지막으로 내 얘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어?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안았어? 적반하장이었다. 배신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범죄야. 우리 아이한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그 말에 윤서의 표정이 흔들렸다. 서준이, 그녀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서준이는 아직 어려. 이해 못할 거야. 서준이가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 혼자 숙제하면서 엄마는 왜 늦게 와라고 공책에 계속 썼다고.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아.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미친 영향을 실감한 듯했다. 난 그런 줄 몰랐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대화를 중단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서준이가 거실로 들어오자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다. 그의 눈이 테이블 위 서류와 울고 있는 엄마, 그리고 굳은 표정의 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아빠, 엄마,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9살 아이의 불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이 상황이 서준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윤서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니야, 서준아. 그냥 어른들 이야기 중이었어. 숙제는 다 했어? 하지만 서준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내게로 왔다. 아빠. 울었어? 내 눈에 붉은 길을 놓치지 않은 아이. 나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아들,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방에 가서 쉬고 있을래? 저녁 먹기 전에 부를게. 서준이는 어딘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윤서에게 다시 말했다. 이미 상간자 소송을 접수했어. 내 불륜 상대도 응당한 대가를 치를 거야.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이웃들, 학부모들, 서준이 친구들까지. 그걸 생각했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배신하기 전에. 그날 밤 윤서는 게스트룸에서 잤다. 나는 서준이의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뺨에 마른 눈물 자국이 보였다. 아이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무엇이 달라질까? 소송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가 서준이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민사 소송이 시작되고 2달. 우리 가정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윤서는 게스트룸에서 생활했고 나는 서준이 방 옆 작은 방으로 옮겼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이방인이 되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법원은 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최기웅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놀랍게도 그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아마도 더 많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을 테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기웅은 햇살반 단톡방뿐 아니라 다른 학년 단톡방에도 가입해 있었고 윤서 외에도 2명의 다른 여성과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수법은 항상 같았다. 먼저 공개 단톡방에서 육아에 헌신적인 아빠로 이미지를 구축한 후 감정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엄마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그가 모든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는 거의 동일했다. 법정에서 그의 휴대폰 기록이 공개되었을 때 윤서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그제서야 깨달은 듯했다. 학교와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처음에는 학부모 단톡방에서 윤서가 갑자기 탈퇴했다는 것으로 시작됐다.
누군가 윤서 씨가 왜 갑자기 나갔지? 라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가 수군거림을 시작했다. 재판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 앞에서 목격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친구들이 엄마 욕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준이를 품에 안고 오래 토닥였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다. 다음 날 서준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 아이가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는 것이다. 자기 엄마를 비난한 아이의 얼굴을 때린 것이다. 서준이는 교실 뒤에 앉아 울고 있었다. 아빠가 데려갈게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윤서도 이미 와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다. 우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함께 교무실에 앉았다. 담임 선생님은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서준이가 당분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전학도 고려해 보셨나요? 그 말이 현실을 깨닫게 했다. 우리의 상처는 서준이에게까지 번지고 있었다. 이 동네, 이 학교에서 아이가 계속 상처받을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준이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미러로 보니 그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너무 일찍 성장해버린 아이였다. 윤서는 소송 이후 급격히 야위었다. 한때 활기차게 웃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주름이 패었다. 학교 앞은커녕 동네 마트에도 나가지 못했다. 마음의 상처보다 더 힘든 건 사회적 고립이었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은 더 이상 인사도 건네지 않았고 단톡방에서 그녀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법적인 책임은 최기웅이 졌지만 사회적 처벌은 윤서에게 더 가혹했다. 바람핀 엄마라는 낙인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묘한 연민을 느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 너무 작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승리감이 아닌 공허함을 남겼다. 소송이 끝난 후 윤서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서준이한테 이런 상처를.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 분노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용서와는 아직 거리가 멀었지만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했다. 결국 우리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준이에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윤서는 아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서준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당장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우리는 주말마다 윤서가 서준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합의를 했다.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날 밤 윤서는 짐을 정리하다가 예전 가족 앨범을 발견했다.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첫 돌잔치, 유치원 소풍,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울었다.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미움, 연민,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사 당일 트럭에 마지막 짐을 싣는 동안 윤서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서준이한테 줘. 매일 보고 싶지만 지금은 아이가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결정을 받아들인 듯했다. 내가 지켜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아파트 현관에 서서 작게 손을 흔드는 뒷모습이었다. 새 집에 도착해 서준이의 방을 정리해주면서 윤서의 쪽지를 아이에게 건넸다. 서준이는 어머니의 편지를 조용히 읽더니 베개 밑에 고이 넣었다. 아이의 표정에서 상처와 그리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엄마는 언제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 아이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 대신 서준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새집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준이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서였다. 서준이 잘 잤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단톡방에서 시작된 균열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지만 서준이가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톡방은 나가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나갔다 해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